네, 그러면은 대손총당금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대손총당금뿐만 아니라 당좌자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계산을 시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말자산과 기말부채의 일부분이다. 기말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기말에, 이 말은 이제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정과목과 금액이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런 문제들은요, 보기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뭐와 뭐의 합이었느냐? 그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지급보험과 의상 매입금의 합이었습니다. 그럼 요 금액 두 개를 합쳐보시면은 금액이 6천만원 맞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틀린 걸 찾으랬으니까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여기 보시니까 타인 발행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환증서까지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 3천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 매출채권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자, 매출채권 얘는 우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두 개의 합이거든요. 5천만원 이상 없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답은 4번이 되겠는데 당좌자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좌자산은 요거 타임 발행수표, 그 다음에 바드럼, 외상매출금, 우편 환증서까지 총 4가지가 되겠고 요거 7, 8 그러면 금액은 8천만원이네요. 그러므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쿠페션은 대손총당금을 보충법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 요건 이제 1% 아니면 2% 이렇게 바꿉니다. 하고 있다.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순장부가액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T계정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T계정, 대손충당금에 대한 T계정입니다. 얘네들은요, 각 계정 과목에 대한 T계정입니다. 그거를 우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무상태표를 밑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렸을 때 기말이라고 했죠. 그럼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요 T계정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자산이고요. 자산의 기초는 차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만 기말이 이쪽 대변 아래쪽에 적히겠죠. 기말의 금액을 지금 보시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T계정이라는 것 자체는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다라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합이 지금 55만원이라는 게 계산이 됐고 그럼 대변도 55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말 매출채권은 35만원이다 라는 계산이 됩니다. 이 기말 매출채권이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부분에 이렇게 적혀진다는 거.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차변에다가 적습니다. 기말이 대변에 있는데요. 이 말은요.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초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적기로 약속을 한 거고 기말은 대변에 적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요 기말을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자산이니까 차변에다가 적는 것이 옳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35만원 기록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출 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한다. 아까 기말 매출 채권이 35만원이라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의 기말 대손 충당금은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기말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자, 기초가 여기 적혔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의 기말은 차변에 적혀야 됩니다. 얘는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혹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서 대변에다가 기초를 줬고요.
차변에다가는 기말을 적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말 매출 채권이 35만원이 있는데 요거의 1%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3,500원만큼을 이제 기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입니다. 그럼 기말 대손 충당금이 나왔죠 벌써? 얘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매출채권 밑에 대손 충당금이 적히고 3,500원 이렇게 적히면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순장부가액이라는 말을 물어봤거든요. 순장부가액의 뜻은 뭐냐 하면 자 빨간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순장부가액의 뜻은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34만 6,500원 이렇게 되네요. 답은 1번. 순장부가액은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우선 차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보시면 11,500원이 됩니다. 그럼 대변의 계획도 11,500원이 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1,500원 더 설정을 하면 된다. 이게 추가 설정액. 왜냐하면 순장부가액도 묻지만요. 추가 설정액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부터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유동자산이 있었거든요. 유동자산. 이 안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당좌자산은 방금 한 것까지가 당좌자산 완료했고요. 지금부터 보실 부분은 이제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하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한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학습하는 순서는 먼저 개념, 종류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흐름을 좀 배워볼 겁니다. 흐름별로 뭐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평가 추가 정리를 할 건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정의.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들은 보통 상품이나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그 다음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요거는 뭐라 부르느냐 하면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원가액에 가시면 보게 될 거예요. 제공품이라고 부르고요. 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 같은 거 이렇게 총 세 가지 판매 목적, 생산 과정, 그 다음에 원재료 요거가 가장 대표적인 재고자산입니다. 근데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소모품도 그러면 재고자산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아래줄에 있는 거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게 볼게요. 우선은 종류로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종류로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반제품, 미작품 공통적으로 다 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품으로 끝나면 거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품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요것만 암기하면 되겠죠. 자, 비품은요 유형 자산이고요. 소모품은 당좌자산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재고자산 정의와 분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고요. 재고자산이 아닌 겁니다. 결산 후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성품. 여러분, 재고자산의 아까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판매용이었잖아요. 판매용. 그러니까 팔았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안 팔았으면 재고자산이겠죠. 그럼 그거 항상 팔았냐 안 팔았냐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그럼 하나씩 볼게요.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자의 적성품이란 단어가 나왔죠. 먼저 이 단어 정리부터 갑니다. 위탁자가 있고요. 이 위탁자는 누구냐면 이게 납니다. 나.
위탁자가 나고 나는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물건을 잘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수탁. 수탁은 받을 수자고 탁은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대신 물건을 매출해 주십니다. 됐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매출 인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언제 매출 인식 가능하냐? 수탁자가 팔아줄 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보기 다시 봅니다.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아직 못 팔았네요. 위탁자 나라고 있고요. 적성품은 맡긴 물건. 아직 못 팔았죠? 그럼 아직 내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재고자산 맞죠? 그러니까 다 1번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자, 두 번째. 할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할부 판매 상품. 요거는 뭐냐면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고객에게 물건을 팝니다.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요. 물건을 일단 넘겨주면 수익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돈을 천천히 받아서 그렇지 이제 물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돈은 나눠서 받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 4번 보기. 요거 이제 시송품이라는 게 있죠. 시송품은 시용품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홈쇼핑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건데 홈쇼핑을 딱 보고 계시면은 요거 일주일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써보고 매입 의사 표시를 하면 이제 수익 인식이 되면서 이제 나의 재고자산이 아닌 거죠. 지금 항상 여러분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하세요. 나는 물건 파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고객한테 물건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네 사가시고 안 드시면 그냥 돌려주세요. 근데 아직 그 손님께서 아직 쓰고 계세요. 그럼 매입의사 표시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시송품 써보는 건데 아직 없죠? 그럼 아직은 팔린 게 아니고 나의 재고자산이 맞죠? 됐죠? 그런 식으로 항상 수익의 인식과 연관 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의 인식은 뒷부분에 보시면 수익과 비용할 때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관련 깊은 항목이 뭐냐면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매입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팔린 게 아니다. 아직 나의 재고자산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좀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선적지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선적지는 배에 싣는 장소를 말하고요. 도착지는 이제 도착된 지점이죠. 그럼 그 사이는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비행기에 실었으면 이제 하늘이 되는데 선적은 보통 배에 싣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선적지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도착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를 그 물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끼리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계약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자, 요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순간 그 물건의 주인이 바뀝니다. 자, 선적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물건이었냐면 판매자 거였어요. 판매자. 근데 선적하는 순간 누구의 물건이 되냐면 구매자의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적 진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도착 진도 조건은 뭐냐면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 겁니다. 됐죠? 근데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의 물건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보기 4번 읽어볼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일은 그럼 나는 구매자입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에서
내가 구매자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운송 중이라면 요 바다 부분 맞죠?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구매자, 내가 구매자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재고자산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의 아까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판매용, 그 다음에 생산 중인, 그 다음에 원재료가 대표적인 이야기였죠. 자,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건조 중, 생산 중인 거잖아요. 답은 1번. 자, 두 번째, 임대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대업, 뭐 자리를 빌려주는 거죠. 임대해 주는 거. 임대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은 무엇이냐. 이게 판매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펌에서 판촉용으로 구입한 시계. 이것도 광고 선전비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광고 선전용이지 판매용이 아닙니다. 판촉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세 차익이 나왔죠. 이건 투자 목적입니다. 시세 차익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투자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투자 자산이 되겠죠.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재고자산의 흐름과 관련된 뭐 그런 그림입니다. 자, 먼저 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된 판매용 그런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 자, 지금 T 계정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T 계정 이름을 재고자산이라고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 이름을 말하자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고요. 상품의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상품 같은 경우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기초가 차변 위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말은 항상 반대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에 1000원이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판매용 물건이 창고에 1월 1일, 이게 기초죠. 1월 1일 시점에 1000원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한 해 동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1000원만큼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500원만큼을 더 매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아래쪽에 매입액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 그러면은 차변을 보시면 1500입니다. 1500이거든요. 자, 이 중에서 매출원가라고 보이시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총 1500원만큼 있었는데 이 중에서 800원만큼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매출원가는 판매된 물건의 원가를 나타냅니다. 왜 여기에다가 판매액을 안 적고 판매된 그 물건의 원가를 적느냐 하면 지금 요 T 계정 자체가 그 상품이라는 원가, 즉 재고자산의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원가라는 말 자체가 내가 최초에 매입해왔고 사온 가격을 원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800원만큼 팔았으면 1500원에서 800원이 빠졌으니까 기말에는 700이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 매출원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매출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 매출원가 800원 있었습니다. 요 금액은 다른 장부와도 연관이 되는데 어떤 장부냐면 자, 이렇게 가는데요. 손익계산서와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재고자산은 뭐냐? 판매용 물건들이다. 뭐 그거의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된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매출원가는 아까 800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회계에서는 괄호 표시는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빼는데 어떻게 빼는지 보십시오. 매출액 보이시죠? 이 매출액이 바로
판매된 것들의 판매 금액입니다. 그 판매 금액이 1200원이라면 그 중에서 매출원가, 판매된 거에 원가에 해당되는 800원만큼을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 그림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이 400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물건 판매하면서 혹은 우리 회사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들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200만큼 빼주고요. 그러면은 200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손익계산서 그림은요. 나중에 또 손익계산서 가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우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요 재고자산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세트로 해서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암기하실 때 추가적인 암기사항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일단 좀 들으시고 다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순매입액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산식입니다. 맨 처음에 총매입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 든 총금액 거기다가 우리 회계에서는 분계하실 때 보면 자산을 매입 취득할 당시에 발생하는 부대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매입 운임과 매입 수수료 같은 것들을 뭐라 부르느냐면 매입 부대비용이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매입한 금액에다가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취득권가 처리한다. 혹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상품이란 자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차감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가 있습니다. 먼저 매입 애누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요거 하자 있으니까 깎아주세요. 그게 바로 매입 애누리. 두 번째, 내가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요. 이거 못 쓰겠어요. 환불해주세요. 환출. 그 다음에 할인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외상가 빨리 갚으면 좀 깎아줄게요. 그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매입할 때 매입 환출을 요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매입 들어온 것이 문제가 생겨서 반환되어 출 나가다. 그래서 매입 환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표현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매입액은 별 표시 요걸로 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입액이고요.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요 기초와 순매입액 부분 있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기초에 참고에 있던 1000원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500원만큼 더 매입을 하였다. 그럼 요 중에서 얼마를 팔 수 있느냐? 총 1500원을 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매입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얘는 빼는 것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건을 팔 당시에 운임이나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면 뭐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입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 처리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자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출은 수익 처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와 같이 자 이것도 거꾸로 볼게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이제 내가 판매자 입장. 상대방이 말합니다. 이거 물건 하자 있네. 깎아도 알겠다. 애누리. 환입은 물건 내가 팔았고 나갔어요. 근데 하자 있네. 반환돼서 환불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이거 빼야 되겠죠. 매출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건 팔면서 외상으로 상대방에게 팔았어요.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네 외상가 빨리 갚으면 내가 할인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할인을 해주면 매출 할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자, 이제 요 그림, 흐름 있죠? 요거는 이제 별표 3개짜리인데, 요거 나중에 원가액에 갈 때도 좀 많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계 등등, 기타 등등 좀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니까 꼭 암기합시다. 지금 잠깐 끄시고 한 5분 정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정도 눈으로 보시고 손으로 한번 더 백지에다가 적어 보세요. 이거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수업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맞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려면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이면 됩니다. 아까 우리 순매입액 할 때 더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중요한 점은 매입 시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바로 찾아보면 재고자산 매입 시 보이십니까? 여기 답입니다. 다른 것들 보세요. 판매하면서 수수료, 판매 시 운송비용, 인수 후, 인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수 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건 뭐 이쯤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이냐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요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요 기초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매입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와 관련된 건 그렇다 치고 요 순매입과 관련된 거는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어찌 보면 매출원가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관점 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이라고 했네요. 그럼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이고 얘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아까 순매입액에다가 더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미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라고 있는데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재해손실이라는 계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그냥 기말에 창고에 있던 게 재해손실로 인해서 빠져나갔어요. 재해손실은 영업 외의 비용이거든요. 아직 우리가 손익계산서 파트에 안 들어가서 지금 그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비용줄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그 첫 번째 비용은 매출 원가, 그 다음 판관비, 그 다음 영업의 비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제는 이 계정 과목이 어떠한 비용 카테고리에 들어가냐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도 매출원가가 아닌 걸 찾아라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 재고자산 좀 뒷챕터에서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지금 그냥 저거만 넣으실 거는요. 얘네들은 전부 다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항목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항목들입니다. 이걸 일단 저거만 넣으세요. 저거만 넣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말 하네요. 기말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근데 잘못된 것은이네요. 또 밑에다 좀 그려볼게요. 우선 재고자산은 아까처럼 뭐 재고자산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이제 무방하고요. 이제 보면 여기 기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매입이 있었죠. 뭐 순매입 이렇게 있었고요. 매출 원가가 있었죠. 이건 매출 원가로 적을게요. 자, 여기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기말을 과대평가한다.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면요. 매출 원가는 작아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방이 있어요. 대변이라는 방인데 기말이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매출 원가는 쭈그려서 앉아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아까 이 매출원가 그림 안개 하셨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매출 총이익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자, 매출원가 작아지면 빼는 게 작아지니까 요 이익은 커집니다. 맞죠? 매출 총이익은 나중에 손익계산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요. 손익계산서 제일 아래쪽에 가면 뭐라고 읽히냐면 단기 순이익이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익은 커지면 단기 순이익도 커집니다. 자, 이익은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익은 자본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은 최종적으로 자본 안에다가 이익잉여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에다가 넣거든요. 근데 아까 단기순이익이 커졌다고? 그럼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도 이렇게 커진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답 찾아볼게요. 자, 1번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여기 맞죠? 두 번째 매출 총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맞죠? 단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여기 맞죠?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답은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분은 계산형입니다. 계산형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 그 외우라고 했던 그림 있죠? 그걸 일단 그리시면 되거든요. 일단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매출원가의 30% 이익을 붙였다는 뜻이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기초상품 재고액보다 50만원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520으로 나타났다.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냐 라고 했죠. 우선 그림을 그립니다. 아까 우리 재고자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T계정 재고자산 상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초 기말인데 보세요. 이 자리는 암기한다는 가정하에 숫자만 적어볼게요. 아까 기말이 기초보다 50 증가했다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요. 그냥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만 숫자로 적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다는 것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냥 5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금액만 맞추시면 돼요. 결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액은 520으로 나타냈다 했죠. 아까 매출액 옆에다가 따로 적었었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그 다음에 뭐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지금 매출액이 520만원 이래요. 자, 그럼 매출원가는 X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익은 아까 이익은 30%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0.3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520만원은 1.3X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계산을 하시면 X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X 값이 400만원이 나옵니다. 이 매출원가거든요. 매출원가는 아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잖아요. 그럼 얘도 400. 그럼 대변의 합은 450. 그러면 이 차변, 빈 공간 얘도 450이거든요. 어쨌든 차변의 합도. 그럼 순매입액은 45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하실 때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십시오. 아까 전에 틀을 외우라고 했던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그림을 암기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회계는 특히 재고자산은 원가액이랑 관련 깊게 있잖아요. 원가액에도 나중에 계산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림 틀 하나 외우고 그 안에다 숫자만 넣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려 했죠. 그러면 T계정 그리시고 기초자리 숫자지 그대로 갑니다. 기초재고액 30만원 여기 단기 총 매입액 보이시죠? 얘는 여기 일단 더하는 항목 그 다음에 기말 20 그
그다음 매출 환입,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보이시죠? 일단 매출은 이쪽에 아까 매출액 구할 때 순매출액 구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매출 원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 자, 매입 환출부터 볼게요.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 총 매출액에서 총 매입액에서 빼는 거라 했죠. 여기서 그냥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해도 빼면 돼요. 10만원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변의 합계 구하시고요. 거기서 대변에 있는 요 20만원을 빼시면 계산이 되십니다. 답은 2번 112만원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변의 합계과 대변의 합계를 같다. 요거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좀 특이한 건데, 세 번째는 뭐가 포인트냐면 얘가 포인트죠. 일단 지금 그 풀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풀이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풀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풀이만 듣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매출총액. 항상 문제부터 보세요. 뭐 물어보는지. 오케이, 매출총액 물어봅니다. 우선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 기초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가 없죠? 기초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매출과 관련된 거 말고 매입부터 볼게요. 매입, 여기 매입액 보이시죠? 19만원 이거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보이시죠? 이거 빼는 겁니다. 매입 환출. 그 다음에 위에 또 매입 할인도 있네요. 얘도 뺄게요. 이렇게 만원 빼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 보이죠? 기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액부터는 이렇게 매출액을 계산하는 건데요. 순매출액 계산하는 식 기억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자, 요거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료 보이시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도 있네요. 요것도 빼고 8만원을 빼면 17만원의 매출액이 나오고, 그 다음 빼기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자, 이 매출 원가는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이용하셔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저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19만원에서 15,000원을 빼고 만원을 빼면 16만 5천원 나오네요. 여기 16만 5천원 되고, 여기도 16만 5천원, 여기서 7천원을 빼겠습니다. 7천원 빼면 매출원가 15만 8천원 나옵니다. 자, 그럼 빼기 15만 8천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네요. 17만원에서 빼기 15만 8천원. 최종적인 답은 12,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타계정으로 대체를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다 기다리다가 그냥 바로 계산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타계정으로 대체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계정으로 대체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재고자산에서 아까 전에 차변에 나오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매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물건 팔기 위해서 내가 사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16만 5천원만큼 이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이제 팔리는 것들, 그러니까 감소되는 요소들은 대변에 다 적힐 겁니다. 대변에 다 적힐 건데, 보통은 판매되어서 나가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매출원가 부분이 이제 판매돼서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판매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팔려고 사놓은 이 상품을 뭐 손님이 와서 접대 목적으로 그냥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그 일반 전표 분기 연습하실 때 제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적요 8번이거든요.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판매와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간 것들을 타계정으로 대체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는 대변 이쪽 자리에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원가를 다시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16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에서 빼기 3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7천원을 빼시면 네, 12만 8천원. 그래서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돈은 12만 8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금액을 12만 8천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12만 8천원이 팔렸으니까 빠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7만원에서 제가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17만원 빼기 12만 8천원 하면 네, 42,000원 나오네요. 네, 42,000원. 네, 그래서 답은 4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군요. 자, 우선 매출 원가까지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은 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